기생을 구해주려 한 도령. 옛날 어느 마을에 장청관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18에 이미 문무를 모두 갖추었을 정도로 총명함이 남다른 아이였지요. 아들 장도령이 18살 되던 해 그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항저우의 서울을 가기로 했습니다. 보검을 차고 시름을 달래줄 퉁소를 메고 여비를 챙긴 뒤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올리고 길을 떠났지요. 보름 뒤 드디어 서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요. 날이 어두워질 무렵 호숫가 근처에서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찻집을 찾아간 장도령은 차를 주문하는데 맞은편 방에서 처량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아해하자 찻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미인이란 여인입니다. 뜻밖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지내다가 포주에게 잡혀 기생집에 팔려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미인이 손님을 받느니 죽겠다며 포주를 협박했다지 뭡니까? 술집 주인도 골치 꽤나 썩다가 결국은 은 800냥을 가져오면 자유롭게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요. 그럼 뭐랍니까? 그만한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그 슬픔을 달리 하소연할 곳도 없다 보니 절이 하루 종일 구슬피 노래만 부른답니다. 장도령은 그녀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녀를 이 구렁텅이 속에서 구해주자. 그는 맞은편 방을 바라보며 애잔히 퉁소를 불었습니다. 다음날 장도령은 은 50냥을 싸들고 찻집 주인의 안내를 받아 기생집에 갔습니다. 당연히 우미인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지요. 찻집 주인 송씨도 의협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장도령의 호의를 충분히 이해하여 기생집 포주를 만나 장도령을 위해 말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주라는 사람도 돈이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인지라 번쩍이는 은을 보더니 단숨에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장도령은 우미은의 방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창가에 기대선 우미인을 볼 수 있었지요. 못마땅한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으로 보아 화를 내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장도령이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낭자의 슬픈 노랫소리를 듣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에 들은 낭자의 신세도 무척 딱하더군요. 이리 고결하신 분이 저와 같은 고향 사람이더군요. 오늘은 낭자를 만나 뵙고 고향의 정도 나누고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함께 상의해 볼 겸해서 찾아왔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 어젯밤 퉁소를 부신 분이 바로 도령이셨습니까? 어제 저녁 낭자의 처량한 노랫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그만 주제 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순간 우미인의 눈에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녀의 몸값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화류계의 여자인데 어찌 이 일에 도련님을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원래 양갓집 교수였지만 이렇게 되고 말았지요.
이제 와서 도련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 제가 죽어 구천을 떠돈다고 해도 절대로 그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끝낸 그녀는 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장도령도 우미인의 말에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낭자를 이곳에서 구해드리고 싶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이처럼 이해해 줄 사람이 또 있을까?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든 그녀는 장도령을 자기 방으로 청한 뒤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둘은 사랑을 굳게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포주가 그녀를 더 혹독하게 다룰까 걱정이 된 장도령은 특별히 송 씨에게 두 사람의 정혼 사실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미인의 정혼 사실이 전해지자 다른 기녀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하였지요. 포주도 감히 그녀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장도령이 돌아간 뒤 우미인은 매일 창가에 기대 서서 그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가도 장도령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우미인의 마음이 점점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우미인은 눈물을 흘리다가 스르르 잠에 들었지요. 어렴풋이 꿈결에서 장도령이 그녀에게 눈을 크게 뜨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관리의 자제로 어찌 너 같은 기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식음을 전폐한 우미인은 날로 초췌해져 갔습니다. 결국 병이 들어 누워버렸지요. 처음에는 우미인을 잘 대해주던 포주도 장도령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도령이 무엇 때문에 너 같은 것에 관심을 두겠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던 우미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얼마 뒤 죽고 말았습니다. 막심한 손해를 본 포주는 꼴도 보기 싫다며 주검을 내다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지, 장도령이 돌아와 우미인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땐 뭐라고 한담? 송 씨를 불러다가 상의를 해봐야지. 송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미인은 살아서도 장천관 댁 사람이고 그건 죽어서도 마찬가지요. 내 생각에는 스님을 모셔와 사흘 동안 불경을 읊어주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군. 그리고 시신을 화장하여 유고를 모셔두었다가 장도령이 오면 전해주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여 우미인의 시체를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하던 송 씨는 유골 속에서 반짝이는 선홍색 사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송 씨는 사리를 두 손으로 정성스레 받쳐들고 깨끗하게 씻었지요. 그러자 그의 눈앞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물 위로 우미인의 그림자가 나타나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송 씨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한참 뒤 다시 고개를 돌려 호수를 쳐다보니 우미인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안개 때문에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괜히 놀랬군. 살이나 마저 씻어야지.
호숫가로 돌아오니 다시 물 위에 우미인의 그림자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사리를 물가로 가져가면 우미인의 형상이 물 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지요. 홀령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장도령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틀림없어.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송씨는 찻집으로 돌아온 뒤 물을 담은 대야에 사리를 담그고 그 앞에 큰 거울을 세웠습니다. 잠시 후 우미인의 자태가 거울에 비치었지요.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고 이 일을 보기 위해 찾아든 남녀노소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미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한 도령이 뛰쳐나와 거울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낭자, 그간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거울 속의 우미인을 끌어당기려는데 거울이 그만 쨍그랑하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리를 손에 쥔 장도령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송씨가 마당으로 달려와 장도령을 데리고 안채로 들어왔지요. 송씨에게 그동안의 일을 전해들은 장도령은 더욱 서름이 복받쳤습니다. 그는 송씨에게 감사를 표한 뒤 조심스레 우미인의 사리를 들고 신복 둘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장도령이 고향에 도착한 뒤 어머니에게 먼저 우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우미인이 화류계에 몸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도저히 그 결혼을 승낙할 수 없었지요. 얘야, 결혼은 절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아버지와 상의하여 결정하려무나. 장도령은 북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당장 떠났지만 어머니는 장도령 몰래 그보다 먼저 하인을 북경으로 보내어 장도령이 북경으로 간다는 사실과 기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알렸습니다. 그런 것도 모른 채 북경에 도착한 장도령은 아버지의 감시 아래에 억지로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소문이 북경에도 전해지게 되었지요. 장도령이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심정으로 항주행을 고집하자 그의 아버지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장도령은 몰래 사리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사리를 조심스레 놓고 향을 피워 재를 올렸지요. 한창 재를 올리는 중에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우미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지요.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고 싶었지만 도련님의 부모님이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다 저의 박복함 때문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승의 사람이 아닙니다. 도련님과 함께했던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장도령이 우미인을 잡아당겼습니다. 낭자, 나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소. 그러니 내 맹세하오. 앞으로 절대 낭자 위의 아내는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이렇게 밤에만이라도 날 만나러 와주오. 이때부터 장도령은 밤마다 우미인과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변해가자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그녀는
아들의 방문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며칠 동안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방에 여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여우 같은 것이 내 아들을 홀리는 것이야? 그녀는 장도령에게 아버지가 중병이 들었으니 급히 북경으로 가서 병을 간호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아들 방에서 사리를 찾아 산산조각을 낸 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장도령은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돌아왔지만 그가 들은 것이라곤 사리가 이미 산산조각이나 앞들에 묻혔다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는 정신이 나간 채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깨진 사리 조각을 본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졌지요. 장도령은 순간 나를 세운 보검을 꺼내어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장도령이 떠나고 이듬해 봄 사리를 묻었던 곳에 새싹이 피어올랐습니다. 새싹은 잘 자라서 4월이 되자 꽃봉오리를 피웠고 며칠 뒤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 조정에서 어화원 규모를 확장하면서 전국에 신기하고 기이한 식물을 모아올 것을 하달하였는데 장청과는 이 신기한 꽃을 바쳤지요. 이 꽃이 마음에 쏙 든 황제가 꽃 이름을 물었습니다. 장청과는 대답 대신 그간 아들과 우미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황제는 그 사연을 듣고 난 뒤 이 꽃을 우미인이라 명했다고 합니다. 벼슬아치를 혼내준 아가씨. 옛날 어느 마을에 목란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등 무예를 잘 익혀주었지요. 어느 날 목란은 말을 타고 남쪽 성에 위치한 팔각대까지 달려갔지요. 목란은 종종 이곳으로 말을 타고 와서 활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말을 타고 와서 안장을 메어놓고 팔각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누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진과 북을 치며 그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지요. 8명이 드는 가마를 타고 현령이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현령이 가마의 문으로 그곳을 슬쩍 쳐다보다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한 현령은 순간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욕심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멈추어라. 그가 소리치자 가마꾼들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현령은 가마에서 몸을 반쯤 내민 뒤 뒤를 따라오던 시종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시종은 목란을 아래로 불러내린 뒤 빈정거리며 말하였지요. 축하하네 아가씨. 우리의 현령께서 네가 마음에 들어 첩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네 생각은 어떤가? 목란은 그의 말에 기가 차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어떻게 되고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시종이 다시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원한다면 현령 어르신과 함께 혼례를 올리게 되고 원하지 않는다면 오라에 묶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절 묶으십시오. 현령은 그 아가씨의 말을 듣고 펄쩍 뛰며 화를 내었습니다. 당장 저것을 묶어라. 병사들은 낡은 밧줄로 그녀를 묶었지요. 그런데 목란이 몸을 잠시 뒤척이자
스르르 밧줄이 풀렸습니다. 이 밧줄은 너무 낡았군요. 병사들이 새 밧줄을 가져와 그녀를 다시 묶었습니다. 목란이 또다시 밧줄을 끊어버리자 현령은 놀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것을 밧줄로 꽁꽁 묶지 못할까? 이번에는 제대로 묶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다시 몸을 비틀자 부지직 소리가 나면서 밧줄이 다시 여러 동강이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목란이 밧줄을 주우면서 말하였지요. 이 밧줄도 원래는 끊어져 있는 것이네. 현령은 목란의 말에 버럭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일부러 시간을 끌려 한다며 그들에게 심한 욕을 퍼붓더니 이번에는 아예 철근으로 묶으라고 명령하였지요. 이번에는 잘 묶었는지 내가 직접 살펴볼 것이야. 철근으로 묶었지만 그녀가 필사적으로 풀자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철근이 몇 토막으로 끊어지며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녹이 쓴 철근이군요. 현령이 화를 내기도 전에 놀란 병사들이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멍청한 현령은 병사들이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에 오히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화를 내려던 찰나 한 시종이 다가와 귓속말을 하였지요. 어르신, 이 아가씨는 아무래도 비범한 것 같습니다. 얼른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모두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현령은 그제서야 안절부절 못하더니 허둥지둥 가마에서 내려 목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때 목란이 저 멀리로 손수건을 흔들자 말 한 필이 바람같이 달려왔습니다. 목란이 말 안장에서 활과 화살을 꺼내어 현령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네 머리가 이 화살 쪽보다 더 단단할까? 현령이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머리는 기껏해야 가죽이니 어찌 화살 쪽보다 단단하겠습니까?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하늘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화살이 떨어질 때쯤에 목란은 다시 활에 화살을 걸어 그것을 향해 쏘았지요. 두 번째 쏘아 올린 화살촉이 첫 번째 화살대를 두 동강 내었습니다. 목란은 두 동강 난 화살을 주우며 현령에게 말하였지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면 내 너를 이 화살처럼 만들어줄 것이야. 현령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란은 그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들을 돌려보내 주었지요. 그들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목란도 말을 타고 요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 본 여인을 도운 나그네. 옛날에 어느 나그네가 정처 없이 길을 거닐다가 산속 작은 마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초가집에서 여인이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그네가 조심스레 다가가 그녀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자 그녀는 더욱 구슬프게 울었지요. 거듭 우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후회를 뿌리치지 못하고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은 원래 무척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이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병이 들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을 치료할 때 돈이 없어 이 마을의 장씨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돈이 또 모자라 땡중에게서 돈을 빌렸지요. 그런데 빚을 못 갚자 그들은 날마다 집에 와서 빚 독촉을 해대고 급기야 입에도 담지 못할 말로 저를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기들 수청을 들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치욕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청을 들지 않으면 궁지로 몰아넣겠다고 합니다. 나그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분노를 억지로 사기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그놈들에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나그네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돌아갔지요. 다음날 장씨가 빚을 독촉하러 왔다가 그녀의 아리따운 얼굴을 보고 그녀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녀가 그를 밀쳐내며 말하였지요. 오랫동안 돈을 갚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오십시오. 오실 때에는 담뱃대로 문 앞에 섬도를 3번 치세요. 그럼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요. 하지만 절대로 이 말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우리 둘 다 이곳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장 씨는 그녀의 말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애써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장 씨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땡중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말하였지요. 오랫동안 돈을 갚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오늘 밤 다시 오십시오. 오실 때에는 문 앞에 섬돌을 옆으로 옮겨놓고 거기 꿇어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요. 만약 발각되면 제가 당신에게 들어오라고 고함을 치겠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땡중은 여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땡중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살금살금 그녀의 집 대문으로 가 앞 섬돌을 옮기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캄캄한 밤중에 장씨가 담뱃대를 들고 문 앞에 도착해서는 두리번 거리며 대문 앞 섬돌을 찾았지요. 그리곤 담뱃대로 그 위를 쳤습니다. 땡중은 누군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지만 소리를 내지를 수는 없었지요. 세상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그는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쳐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장씨는 땡중이 그곳에 와 있으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전과 달랐지만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상히 여기지 않고 준비해온 담뱃대로 그 섬돌을 힘껏 2번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땡중은 하늘이 노래지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감싸쥐고 걸음아 날 살려라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머리의 혹은 사라질 줄 몰랐지요. 장씨 역시 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섬돌이 날뛰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귀신이야를 연발했습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이며 집으로 도망친 장씨는 얼이 빠져 반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2명의 신부.
옛날에 한 젊은이가 신부를 맞이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부라고 여기는 또 다른 신부가 부뚜막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똑같은 얼굴의 신부가 2명이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누가 진짜 신부인지를 묻자 둘 다 서로 자기라고 주장하여 신랑과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어쩔 수 없이 관아에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사또는 진술을 듣고 난 뒤 즉시 신랑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2 신부를 관아로 불러들였지요. 너희 중 도대체 누가 진짜 신부이냐? 신부 둘 다 질문을 듣자마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짜 신부이옵니다. 사또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너희 중 분명 한 명은 진짜이고 한 명은 가짜이지. 가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나는 분명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부이고 올라가지 못하는 쪽이 가짜 신부이다. 알겠느냐? 2명의 신부가 사또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높이가 10m쯤 되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사또는 2 신부를 데리고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 있던 신부에게 나무를 타라고 명령하였지요. 그 신부는 무척 애를 쓰긴 했지만 결국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오른쪽에 있는 신부에게 나무를 타라고 명하였지요. 그러자 그 신부는 2 손으로 나무 몸통을 꽉 잡고 한 발 한 발 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사또는 하하 웃으며 나무 꼭대기 위에 신부에게 소리쳤지요. 하마터면 내가 너에게 놀림을 당할 뻔하였구나. 사실대로 말하거라.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의 말을 듣고 나무 위에 있던 신부는 주르륵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사또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진짜 신부이옵니다. 사또는 신부가 인정하려 들지 않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 화형에 처할 수밖에. 그러고는 손을 까딱거렸습니다. 여봐라, 장작과 성냥을 대령하라. 장작과 성냥을 든 병사들이 신부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분위기를 살핀 신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순히 자백을 하였지요. 알고 보니 신부로 가장한 것은 마침 길을 지나던 여우였습니다. 2 끼 굶은 상태에서 며칠 동안 걷다가 마을 어느 집에서 신부를 맞이한다는 소리를 듣고 신부로 변하여 배만 채우고 곧 떠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뚜막에 앉은 것도 잠시 이런 일에 휘말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사또는 가짜 신부의 진술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감히 가짜가 진짜로 변하여 민심을 흉흉하게 하다니. 네 죄를 묻고 싶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잠작하여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거라. 가짜 신부는 자기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에 한 바퀴 굴러 여우로 변신한 뒤 사또에게 3번 큰 절을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잃은 어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부 리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카렌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목사관 이를 거들며 살림을 보태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카렌은 목사관 일을 할 때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카렌은 겨울에 양들에게 먹일 풀을 베러 갔다가 언덕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카렌은 너무 무서워서 그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리아스와 카렌은 해마다 아이를 낳아서 7년이 지났을 때에는 아이가 6이나 되었습니다. 둘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노가 새싹 달린 고기잡이 배를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지요. 리아스는 부푼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바닷가 바위에 앉아있는 물개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리아스는 꿈을 대지 않고 작살로 물개를 내리쳤지요. 물개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피 맺힌 눈으로 리아스를 노려보았습니다. 리아스는 망가진 작살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게 되었지요. 그 후 리아스는 그 일을 바로 잊어버렸지요. 얼마 후 리아스는 고기잡이 배를 샀습니다. 배는 리아스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밤에도 등불을 들고 배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배를 보러 나갔는데 배의 반대편에서 물개의 얼굴이 얼핏 보였지요. 리아스는 그 괴물이 배를 망가뜨릴까 걱정되어 배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 옆에 있는 바위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지요. 5쌍의 노가 달린 배를 타는 날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리아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리아스의 큰 아들이 16살이 되었습니다. 리아스는 가족을 모두 새쌍의 노가 달린 배에 태워 라네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5쌍의 노가 달린 배도 다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가 얼마 전에 고용한 여종 하나뿐이었습니다. 리아스는 라네낭에서 팔려고 내놓은 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지요. 배 주인은 리아스가 배 주위를 얼쩡거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쳐달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아주 싸게 팔겠소. 싸기만 하다면야. 그럽시다. 리아스는 배를 싼 값에 산 것이 기뻤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출발하지 않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음식을 사고 브랜디를 마셨지요. 그리고 곧 아내와 6 아들을 태우고 새로 산 배의 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리아스의 가족이 넓은 바다에 다다랐을 때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배 아래에서 철썩거리며 부서졌지요. 리아스의 배는 파도 위를 넘실대었습니다. 리아스가 키를 잡고 아내와 아이들이 물을 퍼내며 폭풍우와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아스의 배 옆으로 선원을 가득 실은 낯선 배가 다가왔지요. 이상한 점은 낯선 배도 리아스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과 한 번도 그 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아스는 배에 관심이 많아서 근처의 고깃배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요. 낯선 배는 리아스의 배와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선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날씨는 더욱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배는 리아스의 배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지요. 갑자기 큰 파도가 높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때 옆의 배에서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파도가 지나간 뒤 아내 카렌이 가슴을 쥐어뜯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바다가 막내와 다섯째를 삼켰어요. 돛줄을 잘 잡도록 해. 안 그럼 다른 애들도 잃게 된다고. 바다는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안 보였던 낯선 배가 또다시 나타났지요. 리아스는 낯선 배의 선원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흡사 시체처럼 보였지요. 또다시 우레 같은 소리가 나며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파도가 지나간 뒤 리아스는 아내와 넷째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때 리아스는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와 함께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아스는 절망에 빠졌으나 남은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시 낯선 배가 나타났을 때 리아스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원의 방수모 아래에 찍혀있는 쇠못을 말이지요. 그 쇠못은 자신이 물개를 찔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리아스는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이 항해가 마지막 항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리아스는 아이들이 겁을 먹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에 기도를 드렸지요. 리아스는 백기를 잃어버렸고 아이들은 울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리아스는 아이들만 없다면 낯선 배를 들이받고 싶다는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얘들아, 배가 물속에 빠지면 힘을 다해 노바지로 받치고 있어야 한다. 배가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절대 놓으면 안 돼. 또다시 파도가 리아스의 배를 덮쳤습니다. 들어 올렸다 다시 가라앉혔지요. 이때 한 아들이 물에 빠져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파도가 자꾸 들이쳤고 또 한 아이가 힘을 잃고 지쳐 바닷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리아스가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망망대해에서 소용이 없는 짓이었지요. 리아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곧 죽게 될 것 같구나. 너는 남자답게 버티기만 한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리아스는 자신이 죽인 물개에 관하여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시계를 아들에게 주었지요. 아들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살리라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네 엄마 곁으로 간단다. 몸 조심하고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 말을 마치자 리아스는 배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하게 가라앉았지요. 아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아들은 자신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집에 있던 여종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바닷가로 뛰쳐나왔지요. 아들은 여종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여종의 간호를 받으며 누워 지냈지요. 그 후로는 절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았으며 여종과 결혼하여 숲으로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탐관오리의 관복.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난 탐관오리였지요. 어느 날 사또가 이방을 불러 말했습니다. 바느질 잘하는 재봉사에게 관복 2벌을 짓도록 하라. 예, 나으리. 그런데 또 한꺼번에 2벌을 짓습니까? 이방이 물었습니다. 사또는 얼마 전에도 관복을 새로 지어 입었기 때문이었지요. 웬 잔소리가 그리 많은 것이야? 10벌이라도 지으려면 지을 것이지.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벌은 한양에 올라가 임금을 배울 때 입을 것이고, 또 한 벌은 백성들을 만날 때 입을 옷이니 좋은 옷감으로 짓거라. 알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방은 재봉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님의 관복 2벌을 짓게나? 예, 또 관복을 2벌씩이나 지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낸들 알겠나? 이번에는 돈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는 품삯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염려 말게.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받아주겠네. 그 대신 이방이 재봉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귀를 잠깐 빌려주게. 이방은 재봉사 귀에 대고 무슨 말인지를 소곤소곤 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방 나으리. 아주 근사한 관복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이방이 관하로 돌아오자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새 관복은 언제 입을 수 있겠느냐? 이틀 후에 우선 한 벌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벌은 언제 되는가? 그 이튿날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틀 후 재봉사는 새로 지은 관복을 관하로 가져갔습니다. 사또, 이 옷은 한양의 임금님을 뵈러 갈 때 입는 관복이옵니다. 사또는 흡족해하며 새로 지은 관복을 입어보았지요. 그런데 관복의 뒷자락은 길고 앞자락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였지요. 옷감은 좋은데 앞자락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때 얼른 이방이 나섰습니다. 사또, 이 옷은 아주 잘 지은 것입니다. 뭐라? 이게 잘 지은 것이라고? 예, 이것은 임금님을 배울 때 입으실 관복이 아닙니까? 임금님께 공손하게 절을 올리게 되면 앞은 짧고 뒤가 긴 관복이 자연스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이튿날 재봉사는 또 한 벌의 관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새로 지은 관복을 입어보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자락이 길고 뒷자락은 짧았습니다. 어제는 앞이 짧고 뒤가 길더니 오늘은 뒤가 짧고 앞이 길구나. 이 옷을 어찌 입으란 말인가? 사또는 화난 얼굴로 돌아보았지요. 사또, 이 옷은 아주 신경 써서 잘 지은 옷입니다. 이 옷은 사또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 입는 옷이 아닙니까? 나리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또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는 눈은 하늘을 쳐다보며 뒷짐을 지고 배를 쑥 내밀고 어깨를 쫙 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긴 앞자락이 짧은 뒷자락과 아주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하긴 그렇구나. 사또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뒤로 젖혀보았습니다. 이방의 말대로 긴 앞자락이 올라가 앞뒤가 맞았지요. 그러나 배불뚝이 사또의 모습은 꼴불견이었습니다. 사또,
일이 좋은 관복을 지은 재봉사에게 품삯을 똑똑히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고 말고. 재봉사는 처음으로 품삯을 받아서 관할을 나왔다고 합니다. 요괴를 이긴 도박꾼. 옛날 일본 어느 마을에 지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노름으로 유명한 곳이라 많은 노름꾼들이 몰려들었으며 지로 또한 이 노름꾼들 중에 하나였지요. 지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름을 하였으며 한번 노름을 하면 밤을 새워서 하곤 했습니다. 지로는 그날도 변함없이 밤을 꼬박 새워 노름을 한 후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동틀 무렵이라 해야 아직 이른 새벽 시간에 불과하였지요. 지로는 숲길을 지나 마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신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신사 옆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지로가 막 신사 옆을 지나는데 그의 눈에는 아무래도 신사 옆 소나무 가지에 텐구 요괴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분명 텐구였지요. 당시 마을 사람들 사이의 텐구는 산을 지키는 요괴로 마을에도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골려주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텐구는 다른 요괴들과는 달리 무섭기보다는 장난꾸러기에 가까운 요괴였지요. 이에 지로는 텐구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요괴 텐구가 슬슬 지로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노름판에서 돈 다 잃고 몸도 버렸지? 아니, 오늘은 내가 돈을 다 땄는데. 거짓말. 난 다 알고 있어. 넌 거짓말쟁이야. 바보, 바보. 지로는 도저히 요괴인 텐구를 당할 수 없자 머리를 써 텐구를 놀려주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난 찹쌀떡을 가장 싫어해. 그런데 넌 뭘 가장 싫어하니? 지로의 말에 텐구는 그 맛있는 찹쌀떡을 싫어하다니 바보야, 바보. 라며 껄껄 웃었지요. 그러더니 슬쩍 자기는 쇠 몽둥이가 울리는 소리가 가장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전에 쇠 몽둥이로 실컷 맞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텐구는 장난꾸러기 요괴였지만 어리석고 머리가 나빠 이렇게 쉽게 상대의 속임수에 잘 빠지곤 했습니다. 지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텐구는 지로를 놀려줄 생각에 신이 나서 나무 아래에 있는 지로에게 찹쌀떡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지로는 비처럼 쏟아지는 찹쌀떡을 보며 기겁하는 척을 하였지요. 텐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찹쌀떡을 입에 한가득 넣은 지로가 갑자기 꽝 하며 쇠 몽둥이 울리는 소리를 흉내내었지요. 순간 텐구는 깜짝 놀라 날개를 퍼드덕거리며 산으로 날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로는 하늘을 날아 도망가는 텐구를 보며 자기가 요괴인 텐구를 놀려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며 소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소나무 위에 표주박이 하나 걸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텐구가 너무 놀라 깜빡 잊고 표주박을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지로는 그 표주박을 끄집어내려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술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지로는 표주박 속에 든 술을 마음껏 마셔대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였다고 합니다. 텅 비어버린 마을.
순천 신성포는 임진왜란 때 외장 소서행장이 성을 지어 최후의 요새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외성 혹은 신성이라 하였으며 그곳에 생긴 마을을 신성포라 부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밤만 되면 마을 발굽 소리가 진동하고 도깨비불이 날아다니는가 하면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죽은 왜군의 악령들이 떠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주민들은 너무도 무서워서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둘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신성포에 이르렀습니다. 제법 쓸만한 집들이 많았는데 마을은 텅 비어 있었지요. 며칠을 마을에 머물며 눈치를 살폈는데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눌러 앉기로 하고 각자 그 가운데 좋은 집을 찾아 짐을 풀었지요. 마을 앞 바닷가에는 먹을 거리도 많았습니다. 조개를 많이 캘 수 있었고 뒷산에는 각종 나물들이 즐비하였지요. 그 사람들은 전에 있던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이내 풀려버렸지요. 처음 며칠 동안은 집 단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며칠 지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밤중에 말 발굽 소리가 났다고 하고 전쟁터에서 들릴 법한 함성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도깨비 불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았지요. 아이들은 무섭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보탰습니다. 이 마을에 정착한 세 가족이 모여 대책을 의논하였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무서워서 마을을 떠날까 궁리를 하던 차에 어떤 스님이 시주를 하러 마을에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본 스님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스님이 해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원혼이 서려 그런 것이니 사당을 지어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시오. 스님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즉시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조그만 사당을 짓고 장군의 초상을 그려 정성스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소동은 사라지고 고기도 많이 잡히는 등 마을이 점차 번성하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 일제감정기 때 이곳을 찾은 일본 사람들이 순천의 외항으로 신성포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순천 인근의 물자를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업에 손을 댄 일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성포를 개발하려다 실패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문제였지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번번이 실패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사당에 불을 지르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성포에 사는 어떤 사람이 꿈에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 내 텃돌을 손대는 자가 있으니 가서 지켜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마을 사람들이 불탄 사당의 주춧돌을 뜯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사람들이 흠칫 놀라며 다시는 손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강복 후 마을 사람들은 그 터에서 다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으며 주민들이 돈을 모아 충무사라는 사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황금종 이야기.
옛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의 일입니다. 광개토 대왕 시절에 9개의 절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주암사였지요. 특히 주암사의 종각에 매달린 종은 평양성의 백성들이 국군이 무궁하게 융성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으로 정성껏 만든 종이었는데 높이가 8척이나 되는 종을 황금을 부어 주조했다고 하니 그 당시 고구려의 국세가 얼마나 번영했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였는지 아침 저녁으로 종이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평양성 사방 20리 밖까지 은은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주암사의 황금종에 대한 소문은 이웃 나라인 신라와 백제까지 퍼졌지요. 신라와 백제에서는 주암사의 황금종을 탐내어 이를 빼앗기 위해 몇 번이나 고구려를 공격했으니 어느 때에는 평양성이 포위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평양성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군사들이 고구려를 친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암사의 주지스님인 도림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지요. 우리 고구려에 황금종이 있기 때문에 신라나 백제가 황금종을 탐내어 공격해오는 것이다. 이 황금종만 여기 없다면 다시 신라와 백제의 군사들이 고구려를 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고구려도 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게 될 것이야. 도림은 황금종이 매달려 있는 종각을 쳐다보며 어느 날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지요. 신라와 백제는 황금종을 손에 넣기 위해 걸핏하면 고구려를 치려 하니 국가의 무궁한 융성을 위해 주조한 종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고 백성들은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구나. 백성들을 전쟁에 참화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욕심내는 이 황금종을 없애는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도림은 종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각으로 들어간 도림은 장작을 날라다가 종각 밑에 높이 쌓아 올리고는 불을 질렀지요. 바짝 마른 장작에 불이 당기자 불길이 삽시간에 종각을 삥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종각의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그리고는 종루에 매달렸던 커다란 황금종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저절로 대동강 물속으로 굴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라나 백제의 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야. 도림은 종이 빠져들어간 대동강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림은 황금종이 대동강으로 빠지게 된 사연을 보고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갔지요. 도림은 옥자에 앉아있는 광개토 대왕을 향해 공손하게 합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해를 두루 굽어보시는 부처님의 도우심과 대왕 폐하의 성은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옵니다. 그러나 근래에 주암사의 황금종을 탐내어 신라와 백제가 자주 침범을 하므로 그 분란의 목표인 주암사의 황금종을 소승이 불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대사, 그게 정말이란 말이오? 광개토 대왕은 도림의 말에 깜짝 놀라 화가 난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래온 대로입니다. 어찌하여 종을 불태워버렸단 말인가?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해 평양 백성들이 모은 재물로 주조한 종인 줄을 그대는 모르는가? 이런 요망한 중놈이 어찌 함부로 평양 백성들의 뜻을 짓밟는단 말인가?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소승의 아래 없는 상주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옵니다.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보면
인간 세상에 죄업을 쌓는 것은 무력에서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죄악의 근원을 만드는 황금종은 항상 죄업을 낳고 악인이 탐내는 바가 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소승이 불태워버린 것이지요. 그러하오니 악인이 탐내는 황금종을 또다시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믿사옵니다. 광개토 대왕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묵묵하게 앉아있다가 대사의 말씀이 과연 옳소. 주암사에 황금종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 왕이 종을 탐내어 해마다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였소. 이제 대사의 말씀대로 다시는 황금종을 주조하지 않겠소. 그러니 대사는 암심하고 물러가시오. 하며 노여움을 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의 성덕이 만백성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럼 소승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도림은 왕궁을 나와 주암사로 돌아왔지요. 그 후 대동강 물속에 가라앉았던 종은 큰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강 위로 굴러 올라왔다고 하는데 현재 이 종은 미림 부근 고방산의 큰 웅덩이 속에 가라앉아 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